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제3장 본질과 실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질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어떤 것이게끔 하는 요소를 말하는데요. 그러면 이 어떤 것 속의 본질을 참으로 있는 것, 참된 존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본질이 파악되면 그 어떤 것의 있음으로서의 실존은 등한시해도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실존이 여전히 본질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냐. 우리는 후자 입장을 취할 수 있는데요. 즉 어떤 것 속의 본질, 즉 개별자의 본질이 실존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실존이 본질로 하여금 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원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실존은 지성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니까, 즉 가지적 대상이 아니니까 본질만을 가지적 대상으로 다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것이 본질 형이상학입니다. 쭉 읽어가면서 설명이 필요한 대목에선 설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서를 따라 파악된 하나의 개별 존재 내에서 참으로 있는 것은 이 존재를 하나의 실체로 되게 하는 형상이다. 그러나 순수하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어떠한 형이상학 내에서도 구체적 개별자들의 형상은 이 형상이 그 덕분에 자신의 개별화를 얻게 되는 그런 진리로부터 분리되어 존속하지 않는다. 이 점이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를 때 감각세계 내에서 현실적 실제는 실체인가에 대한 이유이다. 왜 감각세계 내에서의 현실적 실체는 실체인지의 이유이다. 그래서 형상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있는 것 속의 참으로 있는 것이라고 말해질 수 있다. 이 마지막 문장에서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 개별자예요. 그리고 참으로 있는 것, 이것이 개별자를 그 개별자에게 해주는 형상이자 본질이에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자를 탐구 대상으로 놓고 출발했는데, 그 다음에는 개별자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형상에 대한 탐구로 이행하게 됩니다. 이 개별자는, 즉 현실적으로 있는 것은 진료와 형상의 복합으로 볼 수 있겠죠. 엄밀히 말하면 진료와 본질과 실존, 이 세 가지의 복합이 개별자인데, 우선 개별자 속의 진료를 무시하고 또 실존도 무시하고 형상을 가지적 대상으로 보고 탐구의 대상으로 삼으면 본질 형이상학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종류의 실험, 즉 본질 형이상학의 실험을 위한 충분한 정당화를 스스로 제공하였다. 그의 교설 내에서 형상은 우시자인데, 이 용어는 사물들의 현실적
실제성을 지적할 때는 실제성 혹은 하나의 존재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굵은 글씨는 이 번역문의 수정인데요. 교정된 자료는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출력하셔서 혹시 번역본을 갖고 계시다면 대조하면서 번역본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시면 독서에 좀 편안함을 얻을 것입니다. 번역문이 완전하지 못해서 수정해 가면서 읽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사물의 현실적 실제성 그랬는데 실제성은 리얼리티에 대한 번역인데요. 리얼리티는 실제나 실제성 이렇게 번역되는데 그냥 통일적으로 실제라 해도 그것이 맥락에 따라 실제성을 의미한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데 조금 더 명료한 이해를 위해서 곳곳에 실제성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어요. 사물의 현실적 실제성을 지적할 때 오시아는 실제성 혹은 하나의 존재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사물 내에서 참으로 실제적인 것, 즉 사물의 가지적 형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우시아라는 말은 다의적인데요. 1차적으로는 개별자를 가리키고요. 2차적으로 개별자 속의 형상을 가리키는데 개별자를 다른 말로 제1실체라고 해요. 진리와 본질의 복합인 점에서 실체라고 불러요. 누구를? 개별자를. 그리고 제2실체는 개별자의 형상, 개별자 속의 형상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시아가 그냥 실제 혹은 하나의 존재임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물의 가지적 형상 이것이 참으로 있는 것이고 이것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형상은 그것이 사물의 여러 기능들의 가장 내적인 원리로서 간주될 때는 본성, 네이처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가지적 정의의 가능적 대상으로 간주될 때는 본질이다. 그 형상이라는 말이 본성으로도 불리고 본질이라고도 불리는데 형상으로 불리는 것은 여러 기능들의 내적 원리로 볼 때 그렇게 부르고 본질이라고 부르는 것은 형상이 가지적 정의의 가능적 대상으로 간주되었을 때 또는 알려진 형상, 알려질 수 있는 형상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적 정의라는 건 intelligible definition이라는 말이에요. 지적인 정의 또는 지성적 정의, 그것의 가능적 대상이다. 그렇다면 그거는 지성에 알려지거나 알려져 있는 대상인 것이죠. 그럴 땐 본질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통상 형상, 본성, 본질 이 세 단어는 혼용해서 쓰여집니다. 그리고 만약 주어진 어떤 사물 속에서 참으로 있는 것이 이런 편이지 이해하셨어요? 어떤 주어진 사물, 이것은 개별자예요. 구체적 개별자 또는 존재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참으로 있는 것, really what really is 이런 말인데
참으로 있는 것 또는 트루빙 참된 존재 이것이 서로 구분된다 이거예요. 개별자 속에 참으로 있는 것 구별되어 그 두 번째 것이 본질이라고 한다면 본질 자체가 존재라고 말하도록 하자. 이거 개별자도 존재인데 개별자 속에 참으로 있는 것이 본질이라면 이 본질 자체를 존재라고 불러보기로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의 본질 형이상이 등장하는데 그 형이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적 세계를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인 듯이 다룰 수 있다. 왜냐하면 개별자 속, 개체 속의 본질만을 다루니까 이것은 플라톤의 이데아와 차이나지 않는 듯 하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주의, 이데아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플라톤주의는 그 자신의 본질에 낯선 오염적인 요소들로부터 그 자신을 분리하려는 그래서 또 그의 본래적인 순수성을 회복하려는 경향을 드러내 왔는데요. 이 지점은 아비첸나가 자신이 세련된 본질론을 제시했을 때 그의 철학 내에서도 생겨난 것이다. 그는 아마도 우리의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한, 즉 본질 형이상하게 관련되어 있는 한 바로 아비첸나가 참된 출발점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플라톤주의의 입장에서 접근한 사람이 아비첸나이고 그렇다면 아비첸나를 본질 형이상학의 최초의 수립자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비첸나의 본질의 세 차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비첸나는 본질들이 사물들 자체 안에 있거나 지성 안에 있거나 해야 한다고 말한다. 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물들 자체 속에 있는 것이거나 지성 속에 있는 것이거나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들은 세 가지 다른 측면에서 관찰될 수 있다. 첫 번째 측면은 그 자체로 즉 어떤 사물이나 어떤 지성에 관계되지 않는 것으로 취해진 본질이다. 측면이다. 두 번째는 개별 존재들의 관계된 것으로서의 본질의 측면이다. 즉 개별 존재들 속에 있는 본질로서의 측면이다. 세 번째는 지성 안에 현존하는 것과 같은 본질의 측면이다. 이것이 매우 기묘한 구분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미 아비첸나가 우리에게 말한 것은 본질들이 사물들 자체 안에 또는 우리의 마음 안에 지성 안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말한 것은 자체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이게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물 속에 있다는 측면, 지성 속에 있다는 측면, 자체적으로 있다는 측면. 이 세 가지가 아비첸나 본질의 3차원이다. 이렇게 말해질 수 있는데요. 그러면 생겨나는 물음은 그들이, 즉 본질들이 자체적으로 있을 때 어디에 있는가? 사물 속에도 있지 않고 마음 속에도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있다. 그 말은 자기 속에 있다는 말인데요. 자체적으로 in itself, 자기 자신 속에 있다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이 생겨나네요.
만약 본질들이 자체적으로 있다면 이 본질들은 자신의 특권을 상실하지 않고 있는, 말하자면 사물들과 마음들 사이에 떠 있는 그런 중립적 실제들인 것처럼 아비찬나는 정립하였다. 자체적으로 있는 자체적인 본질, 그것이 중요한 주제가 되었네요. 아비찬나에게서. 나는 그 설명이, 그 가능성이 있어서 형이상학적이라기보다는 심리학적 설명이라고 보는데, 왜 그런가요? 그가 본질들이 사물이나 마음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의 철학적 진술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오는 것, 즉 자체적으로 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의 심리학적 설명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이 책의 저자 칠성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돌이 있다고 하자. 그것을 나는 지금 지성 속에서 다음에 개체적인 돌들 속에서 발견한다. 그것은 두 개의 상이한 방식 속에서 실존한다. 그렇죠? 돌 속에서, 마음 속에서. 그러나 내가 그것을 사유할 때 그것은 동일한 본질이다. 마음속에 있다고 여기면서 사유하거나 돌 속에 있다고 여기면서 사유하거나 그 돌은 동일한 본질이네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본질은 같은 것이다. 돌 속에 있건 마음 속에 있건. 비록 어떠한 돌도 없다고 할지라도 도림이라는 본질은 그것을 파악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한 하나의 단순한 가능자로서 여전히 실존할 것이다. 실제로는 돌들이 없다 해도 돌임, 스톤니스, what is a stone? 이렇게 물으면 돌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으면 돌은 광물의 일종인데 금속과는 구분되고 금속과는 구분되는 광물이다. 이런 정의가 가능하겠죠. 그렇게 정의된 것으로서의 도림이라는 본질은 마음이 있는 한 하나의 단순한 가능자로서 여전히 실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돌이라는 말도 쓰고 도림이라는 말도 썼는데요. 이렇게 임자를 붙인 거는 being stone 또는 to be stone, 돌이다를 줄여서 도림 이렇게 말한 것인데, 이것은 본질을 보다 분명히 지적하기 위해서 적은 것입니다. 돌이라는 말도 본질을 지칭할 수 있어요. 근데 보다 명시적으로 본질을 말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임자를 붙여서 표시해 줍니다. 가능자라는 것은 가능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자기 모순적이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둥근 사각형이라는 것은 자기 모순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둥근 사각형이라는 것은 가능적이지 않죠. 가능자일 수가 없죠. 그러나 금속과 구분되는 광물을 최근류로 사용하고
금속을 다른 종으로 사용해서 그러면 보다 정확한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금속과 차이 나면서 부서질 수 있는 광물. 이 정도면 돌에 대한 정의가 될 테네요. 그런 것은 자기 모순적이지 않으니까 가능적으로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의 가능자, 하나의 단순한 가능자, a simple possible,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돌이라는 본질은 마음과 사물에 전적으로 무관한 채 그 자체로 있다. 그러니까 돌임이라는 것은 실제로 돌이 없을 때는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이 없을 때는 돌 속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돌이 없어도 있고 마음이 없어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돌이 자체적으로 있다. 이런 설명도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환상 또는 심리적 환영에 해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비체나는 정리해서 본질들이 오직 마음이나 사물 속에만 실존한다고 말한 후에 마음이나 사물이 없을 경우에는 본질들이 자체적으로 있다고 간주한 것입니다. 근데 이 자체적으로 있다는 게 하나의 심리적 환상인데, 이러한 환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플라톤주의 인간 마음의 기본적인 열망들 중에 하나에 부응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렇게 플라톤주의적 사유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사유가 마음의 기본적 열망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체적인 것으로, 이데아적인 것으로 사유해 보려는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찬나의 본질들은 같은 수만큼의 플라톤의 이데아들 같은 환영들이다. 이들 전체의 존재는 그들의 추상적 필연성에 놓여 있다. 이데아나 본질들은 자체적으로 있고, 그렇다면 자체적인 면에서는 필연적으로 있게 되는데, 그런 필연성은 추상적인 필연성이다. 현실과 무관한 마음의 추상에 의해 생겨나는 필연성이다. 그래서 필연성은 필연적으로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어떤 지성적 저항력을 타고난 채로 본질들은 자신들의 자신들을 변화시키려는 우리 지성의 모든 노력에 대해 성공적으로 저항한다. 그렇죠? 마음의 열망에 의거해서 아비첸나의 철학 속에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스콜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본질의 존재라는 기묘한 유형의 존재의 출현이다. 본질의 존재, S의 SNTI 이렇게 됐네요. 에센스가 본질이죠. S가 있음 내지 존재인데, 본질의 존재라는 것. 개별자도 있지만 개별자 속에 본질도 있다. 오히려 개별자 속의 본질은 참으로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이 우리 마음의 열망 중에 하나이고 그게 플라톤주의이고 그게 본질주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본질의 존재는 실존의 존재 S의 existentia이 잘 안 보이네요. 예, 이것은 아니지만 어떤 어떤 종류의 한 존재, 곧 어떤 인식주관이나 개별적인 실존하는 사물 속에서 현실화되는지 여부에 무관하게 본질 자체에 속하는 그런 존재이다. 이 표현이 재밌죠. 여기서 실존의 존재 그랬어요. 그러면 있음도 있다 이런 말이 돼버렸어요. 본질도 있다. 본질의 있음은 본질의 존재, 실존의 있음은 실존의 존재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여하튼 이 본질의 존재가 실존하는 사물 속에서 현실화되는 것과 상관없이 본질 자체에 속하는 바로 그런 존재다. 즉 자체적인 본질, 자체적으로 있는 본질에 속하는 존재, 그것을 본질 존재라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아비체나가요. 그러면 자체적인 본질의 무규정성, 그 마음속에도 있지 않고 사물 속에도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있는 본질은 그러면 개별적인 것이냐 보편적인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개별적이고 않고 보편적이고 않다 이렇게 답변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본질들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들의 주요한 특성들은 무엇인가? 그들은 그들 자신 자체인 것이에요. 그러한 것으로서 그들은 서로 간 복합을 이룰 수가 없고 각자가 자기 자신이니까 이 본질들이 복합을 이룰 수 없다고 그랬어요. 시사적인 한 사례를 인용하면 아비첸나는 인간지성 또는 인간적 지력이 자신의 신체의 형상이라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걸 인간 지력을 휴먼 인텔렉트라고 했어요. 인텔리전스 하면 지성인데 인텔렉트는 통상 지력, 지적 능력이라고 번역을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봤는데요. 인간적 지력 그러면 인간과 지력 둘의 합성이 복합이 이루어진 거겠지요. 왜냐하면 지적 능력은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갖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본질과 지력이라는 본질이 복합이 된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기를 복합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복합인 듯한 이런 인간적 지력이라는 것은 아비찬나는 인정하지 않을 듯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 지력이 여기 볼까요? 본질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의 본질적 속성들도 공유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웃음은 인간의 그러한 속성이다. 또는 특성이다. 웃음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본질에 속한 특성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동물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개의 본질은 고립적이어서 공유되지도 않고 서로 복합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본질주의의 한 모습이네요. 각각의 본질은 각기 자기 동일적 가지성을 지닌 부서질 수 없는 하나의 벽돌인 것이다 그랬네요. 부서지지 않고 그렇다면 항속적인 거네요. 항구적인 것이네요. 그리고 자기 동일적인 것이고요.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점이 왜 본질들 자체는 그들의 모든 가능적 규정들에 대해서 엄격히 중립적으로 있어야만 할 필요가 있고 또 항상 그렇게 남아 있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이다. 모든 가능적 규정들 예컨대 그 자신으로부터 out of itself라는 말인데 in itself와 같은 표현이에요. 지금 중세적 언어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낯선 표현들인데요. 그 자체로부터, 그 자신으로부터 이거는 자체적으로 라는 뜻이고요. 본질은 단일하지도 보편적이도 않고 오히려 양측 모두에 개의치 않는다. 그것은 한 개별자의 형상일 때는 단일하다. 그래서 인간 주체의 지력 속에 있을 때는 단일적이거나 보편적인 것으로 정립될 수 있다. 마음속에서 그 본질은 단일한 것으로 보편적인 것, 신이라면 단일한 것이고 종이라면 보편적인 것이 되겠죠. 그러나 그 자체로 취해질 때 그것은 어느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개별적이라는 규정이나 보편적이라는 규정에서 떠나 있는 것이 자체적인 본질이다. 자체적 본질의 무규정성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자체로부터 동물은 보편적이고 단일적이지도 않다. 그 자체로 취해질 때 동물은 그것이 동물이라고 파악되는 한에 있어서 그것은 다시 동물이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자체적인 것이니까 자기 동일적인 것이고 그러면 자기와만 같은 것이고 다른 기종은 다 거부한다는 것이네요. 그러나 만약 더욱이 그것이 보편적이거나 단일적인 것으로 혹은 있을 수 있는 다른 무엇으로 파악된다면 우리는 그것에게 동물인 바의 무엇 이외의 동물성의 우연적인 어떤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본질 이외의 우연적인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본질 자체는 무규정적이고 그럼에도 본질에 어떤 규정을 부과한다면 그것은 우연적인 것이다. 우리가 우연적인 것을 파악해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논리학책에서 아비첸나가 설명한 문장인데요. 논리학적의 설명이냐? 아니다. 그런 형이상학에서도 같은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형이상학에서 동일한 물음에 대해 말한 것을 읽어보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다. 아비첸나 의견을 더 안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형용사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마성의 정의는 보편성의 정의 밖에 놓으면 보편성도 마성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실상 마성은 보편성을 요구하는 하나의 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마성 자체는 단지 마성에 불과하다. 본질이 자체적인 것이다를 설명한 것인데요. 결론은 마성 자체는 단지 마성에 불과하다. 이 결론인데요. 이 결론에 앞서서 근거로 내세운 것이 이렇습니다. 마성의 정의는 보편성의 정의 밖에 놓는다. 왜 그럴까요? 마성과 보편성은 상이한 본질이기 때문에 마성을 정의할 때 보편성이 끼어들지 않는다는 것이요. 또 보편성도 마성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둘은 상이한 본질이니까. 왜냐하면 사실상 마성은 보편성을 요구하는 하나의 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였어요. 마성의 하나의 본질적 규정으로 마성은 보편성을 마성의 하나의 본질적 규정으로 요구하는 하나의 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인용문을 이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매우 어렵죠? 질성도 또 중세 형이상학자들도 야비친의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위에 설명 보면 그 원문은 역사적인 관심사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나중에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되도록 운명 쥐어진 것이면서 둔수 스코투스 못지않은 마부에 의해 부려지는 그러한 말을 처음으로 그 원문이 소개했기 때문이다. 자체적인 본질은 자체적으로 있고 모든 규정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읽어본 내용의 요지인데요. 더 살펴보면요. 마성은 다수이지도 않고 단일하지도 않고 우리들이 감각사물 내에서도 영혼 속에서도 실존하지 않는다. 우리들의 감각사물 내에서도 영혼 속에서도 실존하지 않는다. 어디 있느냐? 처체적으로 있다. 처체로 있다면 어디 있다는 거냐? 자기 자신 속에 있다는 것이다. in itself 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마성이 잠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것이라고 말해질 수 있는 그런 규정들 중에 어느 것도 없고 그 결과 그 규정들은 마성의 본질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자체적으로 있는 것은 영혼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물 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수이지도 않고 단일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거기에는 즉 애매하게 표현됐는데
거기가 사물 속과 영혼 속이 되겠습니다. 사물 속이나 영혼 속에 마성이 잠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것이라고 말해질 수 있는 그런 규정들 중에 어느 것도 없고, 그렇다면 그 규정들은 마성의 본질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네, 좀 애매하네요. 분명하지가 않네요. 다시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아비천나의 형이사학 내에서 본질에 대한 통일성의 우연성 및 실존의 우연성을 다룬 그의 유명한 교설의 근원이다. 교설은 독트린을 말한 것이고요. 그것은 마성일 뿐이기 때문에 일자성, 다시 말해 하나임은 원리스, 하나라는 것은 하나임이라는 것은 자신이 마성에 부과할 때 마성을 바로 그 자신의 덕분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한 특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 이외에도 마성은 그것의 우연적인 많은 다른 특성들을 갖는다. 이래야 많은 존재들이 마성의 정의에 상하기 때문에 마성은 공동적이다. 공동적 본질이다. common essence이다. 이런 말이네요. 조심스럽게 다음의 정식을 포뮬러 정식을 상기해 보자. 따라서 마성은 그 자체로는 단지 마성일 뿐이다. 만약 역사상 실존적으로 중립적인 본질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본질 자체를 마음속에 실존하지도 않고 사물 속에 실존하지도 않고 자체적인 것으로 볼 때 그 본질 자체는 실존적으로 중립적이다. 실존한다고 볼 수도 없고 실존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없고 실존에 대한 중립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존의 중립성을 가진 본질, 그것을 가지고 아비찬나는 논의를 전개한다는 것이네요. 현실화된 하나의 가능자는 우연히 실존하게 된 하나의 본질이다. 현실화된 하나의 본질은 우연히 실존하게 된 하나의 본질이다. 이 말이고요. 자신들 자체로부터 본질들이 있기에 실존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실존에 대해 중립적인데 그렇다면 실존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만은 불충분하고 그들에 관한 진리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들 중에 어느 것도 자신의 실존을 요구하는 어떤 것도 자기 내부에 갖지 않는다. 자신의 권리로 실존할 수 있는 그런 권리에 해당하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네요. 가능적 본질은 실존에 관한 가장 사소한 규정조차도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존재도 진리도 아니다. 존재가 참된 존재잖아요. 참된 존재는 진리죠. 진리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참된 사물도 진리고요. 참된 사람도 진리고요. 참된 지식도 진리예요. 여기서는 참된 존재를 진리라고
표현한 것이네요. 여튼 그 아직 참된 존재로 볼 수 없어서 왜 가능적으로만 있는 본질이기에 그것은 존재도 진리도 아니다. 아비첸나의 입장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질송이 가끔씩 질송이 자기 견해를 표명하는데 이게 질송의 견해인지 아비첸나의 견해인지 잘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구분해야 합니다. 가능적 본질은 실존에 관한 예. 그들이 존재를 결여함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 자체로서 있는 한은 모두 거짓이 되는 이유이다. 그들은 자신들 안에 확실하게 있는 것, 즉 규정들이나 특성들을 모두 그분에게 힘입고 있다. 신에게 힘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있지 않다는 것은 실존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그 본질의 존재를 안 갖고 있다는 말은 아니죠. 앞에서 본질은 본질의 존재를 갖는다고 했으니까요. 다만 본질은 사물이 구체적으로 실존하듯이 그렇게 실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존재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신적인 이데아들 같이 신의 마음속에 이데아들이 있듯이 또 자체적인 본질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본질들은 신의 덕분에 본질의 존재를 확보하고 또 본질 속에 들어있는 규정들이나 특성들 이것도 그분에게 대문자 히라고 쓰고 있어요. 그분에게 힘입고 있다, 신세지고 있다, 믿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이 본질과 관련해서의 일자성 및 실존의 우연성 이것을 본질에 대해서의 하나임과 실존적 우연성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조금 고쳐볼까요? 이것은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 본질이 하나일 수 있고 또 본질이 실존할 수도 있는데 본질이 하나라는 것도 우연적인 것이고 본질이 실존하는 것도 우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비첸나의 유명한 교설, 즉 본질과 관련해서의 일자성 하나 내려볼까요? 이렇게 하면 소용이 없네요. 아비첸나의 유명한 교설, 즉 본질과 관련해서의 하나님과 실존의 우연성에 관한 교설을 이해할 수 있는 더 나은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일자성, 즉 하나임은 실제를 따르는 불가분한 속성이며 따라서 하나라고 말해지는 존재로부터 분리되어 자체적으로 실존할 수는 없다. 하나라는 건 본질에 따라서 즉 본질의 덕분에 성립하는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각각의 모든 것은 자신의 유와 종차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 예, 그렇죠.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할 때, 인간이 최근 유이고요. 가장 가까운 유 개념이고요. 이성의 종차, 종족의 차이, 종족들 사이의 차이, 인간종과 짐승종 사이의 차이예요. 이성과 동물을 언급하면 유와 종차를 언급해서 인간을 정의한 것인데요. 그런데 일자성은 어떤 실체의 유도 종차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떤 실체의 정의 속에 끼어들지 않는다. 정의는 유나 종 또는 종차로 이루어진 것인데 일자성은 유도, 종도, 종차도 아니네요. 정의 속에 끼어들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실체의 유도, 종차도 아니기 때문에 실체의 우연다들 중에 하나이다. 실체의 유도, 종도 아니고 실체에 관한 우연적 규정들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특이한 종류의 우연자이다. 그 자체로 취해졌을 때 하나임은 그 자신에 관련해서 자신의 비분할성 속에서 고려되는 실체에 불과하다. 그래서 일자성이 실체와 불가분적이지만 그러한 사실을 표현하는 통일성의 관념이 실체의 관념에 부과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하나임은 실체와 불가분적일지라도 하나의 우연자로 남는다. 그렇군요. 아비첸나의 경우에서 하나님과 실존이 우연자인데 누구라도 각각의 개념이 각각의 판명한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판명한 개념들의 다수성을 가지고 존재의 구체적 통일성을 대체하는 점을 이보다도 철저하게 수행해 주기를 바랄 수는 없다. 존재의 구체적 통일성. 존재가 하나이잖아요. 하나의 존재는 하나이죠. 그것이 하나라는 게 구체적 통일성인데 그런 통일성은 유와 종과 그리고 하나임 등에 의해서 성립되니까 이 판명한 개념들 유, 종, 하나임 같은 개념들에 의해서 존재의 구체적 통일성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예, 넘어갈까요? 예. 사람으로서의 사람의 본질에 대해 있다는 하나의 우연자이다. 본질에 대한 있음, 실존의 우연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있다는 실존하는 사람을 구성하기 위해서 사람임, 맨니스에 덧붙여질 필요가 있는 어떤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보편성은 사람임이라는 것을 사람에 관한 수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마음속에서 사람이라는 보편적인 개념을 산출하기 위해서 사람임에 덧붙여져야만 한다. 본질에 대해서의 존재의 이러한 외부성은 아비첸나가 하나의 우연자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의미하였던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읽었는데 다른 한편으로 이 부분 보편성은 사람임에 덧붙여져야 사람임이
수로가 보편적 수로가 된다 그 말인가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보편성은 사람임이라는 것을 사람에 관한 수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마음속에서 사람이라는 보편적인 개념을 산출하기 위해서 사람임에 덧붙여져야 한다. 보편성과 사람임이 덧붙여지면 사람임의 보편성이 덧붙여지면 사람이 보편적 개념이 되고 사람임이 수로로 되어서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이 사람도 사람이다 저 사람도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이다 사람임이라는 수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여하튼 여기서도 존재는 본질에 대해 실존은 본질에 대해 외부적이다 라는 말이 행해졌네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존과 본질의 관계를 고찰해보자. 우리 전체적 주제가 실존과 본질의 관계예요. 제3장의 제목도 본질과 실존이었죠. 현실적 존재는 자신의 통일성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실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 존재는 1차적으로 자신의 본질이기 때문에 현실적 존재가 1차적으로 자신의 본질이기 때문에 현실적 존재가 지닌 본질, 그게 참으로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개별자는 개별자의 본질이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일상적 어법은 아니죠. 그러나 그 중세 철학 논의에서는 그런 논의가 가능한가 봅니다. 본질적 존재, 현실적 존재는 1차적으로 자신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의 존재가 현실적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실존을 가질 뿐이지 그것이 자신의 실존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존재는 본질과 실존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의 존재의 본질이 실존을 갖는 것이고 이 하나의 존재의 본질이 실존인 것은 아니다. 본질과 실존은 별개의 것이다 라는 것이네요. 그것이 자신의 실존이 아닌 이유는 만약 그것이 자신의 실존이라면 그것은 어떠한 본질도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시 아비첸나의 순수 관념주의가 작용하면서 구체적 존재의 구성 요소들을 황폐하게 한다. 개별자의 본질은 개별자의 실존이 아니다. 왜냐하면 개별자가 개별자의 실존이라면 개별자는 어떠한 본질도 갖지 못한다. 이런 입장이 아비첸나의 순수 관념주의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네요. 이 시간은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